세계 문명 아카이브 로마 편. 로마의 이야기는 트로이의 폐허에서 시작되었다. 신의 아들이자 영웅인 아이네아스는 불타는 도시를 탈출했다. 그는 남은 유민들을 이끌고 신들이 약속한 새로운 땅 이탈리아를 향한 길고 험난한 여정을 떠났다. 그의 운명은 훗날 세계를 지배할 위대한 문명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다. 이것이 로마 건국 신화의 서막이었다. 아이네아스의 후손이자 전쟁의 신 마르스의 아들인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권력을 두려워한 숙부에 의해 티베리스 강에 버려졌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늑대가 나타나 쌍둥이에게 젖을 물렸고 한 목동이 그들을 거두어 길렀다. 신의 혈통은 그렇게 살아남아 훗날을 기약했다. 청년으로 성장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도시의 주도권을 두고 형제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로물루스는 동생 레무스를 죽이고 팔라티노 언덕에 새로운 도시의 경계를 그었다. 기원전 753년 4월 21일 훗날 영원한 도시라 불릴 로마는 이렇게 탄생했다. 초창기 로마는 남성들만 가득한 도시였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성이 절실했던 로물루스는 계책을 꾸몄다. 그는 성대한 축제를 열어 이웃 사비니 부족을 초대했다. 축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로마인들은 약속된 신호에 따라 사비니 여인들을 납치했다. 이 사건은 두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화합이 계기가 되었다. 로물루스의 뒤를 이은 로마의 두 번째 왕은 누마 폼필리우스였다. 그는 전임자와 달리 평화를 사랑하는 왕이었다. 누마는 로마의 종교 제도를 확립하고 사제 조직을 만들었다. 또한 1년이 12달로 이루어진 달력을 제정하는 등 로마 사회의 기틀을 다졌다. 그의 통치 아래 로마는 43년간 평화를 누렸다. 평화의 시대가 가고 전쟁의 시대가 왔다. 로마의 세 번째 왕 플루스 호스틸리우스는 호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로마의 영토를 넓혔다. 특히 로마의 모도시였던 알바론가와의 전쟁은 유명하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라티움 지역의 새로운 맹주로 떠올랐다. 로마는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네 번째 왕 안쿠스 마르키우스는 누마의 외손자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평화 정책과 툴루스의 팽창 정책을 조화롭게 계승했다. 안쿠스는 티베리스 강에 최초의 다리인 수블리키우스 다리를 건설했다. 또한 바다로 향하는 관문인 오스티아 항구를 건설하여 로마의 경제적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 로마의 다섯 번째 왕은 에트루리아 출신의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였다. 그는 로마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대규모 전차 경기장인 키르쿠스 막시무스를 건설하고 도시의 위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거대한 하수도 클로아카 막시마를 건설했다. 그의 통치 아래 로마는 점차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여섯 번째 왕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노예 출신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미천한 신분이었다. 그는 로마를 방어하기 위해 거대한 세르비우스 성벽을 쌓았다. 또한 최초로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을 재산에 따라 계급으로 나누고 군 복무와 정치적 권리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일곱 번째 왕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는 오만하고 포악한 폭군이었다. 그의 아들 섹스투스는 고결한 귀부인 루크레티아를 욕보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모욕을 견딜 수 없었던 루크레티아는 가족들 앞에서 사실을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의 죽음은 로마인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루크레티아의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복수를 맹세했다. 브루투스는 루크레티아의 시신을 포름 로마눔으로 옮겨 왕가의 만행을 시민들에게 고발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타르크니우스 일가를 로마에서 추방하고 다시는 왕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기원전 509년 로마 공화정이 시작되었다. 왕을 몰아낸 로마인들은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2명의 집정관을 선출했다. 두 집정관은 동등한 권한을 가졌고 서로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었다. 임기는 1년으로 제한되었다. 이 집정관 제도는 로마 공화정의 핵심적인 제도로 500년간 유지되었다. 공화정 초기 로마는 귀족과 평민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과도한 빚과 정치적 차별에 시달리던 평민들은 마침내 집단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전쟁을 거부하고 로마를 떠나 성스러운 산에 진을 쳤다. 평민들이 사라지자 로마의 경제와 국방은 마비되었다.
귀족들은 위기를 느끼고 평민들과의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성산 사건의 결과로 평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줄 대표자를 얻게 되었다. 바로 호민관이었다. 호민관은 평민들의 회의에서 선출되었으며 그들의 신체는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졌다. 무엇보다 호민관은 집정관을 포함한 모든 정무관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평민들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당시 법은 귀족 사제들이 독점하는 관습법이어서 평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기 일쑤였다. 평민들은 법을 글로 명시하여 모두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청동판에 새겨져 포럼에 게시되었다. 공화정 로마가 추구하는 시민의 미덕은 킨킨나투스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로마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독재관으로 임명되었다. 밭을 갈던 그는 부름을 받고 즉시 전장으로 향했다. 단 16일 만에 적을 물리치고 로마를 구한 그는 주어진 절대 권력에 미련 없이 사임하고 다시 농부의 삶으로 돌아갔다. 기원전 390년 로마는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북쪽에서 내려온 갈리아인들이 로마군을 격파하고 도시를 약탈한 것이다. 로마는 불타고 시민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 끔찍한 경험은 로마인들에게 깊은 상처와 교훈을 남겼다. 로마는 이후 도시 방어를 강화하고 군사 제도를 개혁하며 절치부심했다. 갈리아의 침공 이후 귀족과 평민의 갈등은 다시 격화되었다. 오랜 투쟁 끝에 기원전 367년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평민의 부채를 탕감하고 귀족의 토지 소유를 제한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명의 집정관 중 1명은 반드시 평민 중에서 선출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이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패권을 두고 중부 산악지대 강자 삼리움족과 수십 년에 걸친 대전쟁을 벌였다. 험준한 지형에서 벌어진 이 전쟁에서 로마는 여러 차례 쓰라린 패배를 겪었다. 그러나 로마는 패배를 통해 배우고 군대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다. 결국 삼리움 전쟁의 승리로 로마는 이탈리아 중부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한 로마는 정복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군대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기원전 312년 감찰관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쿠스는 로마와 남부 이탈리아를 잇는 아피아가도 건설을 시작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바로 이 길에서 시작되었다. 남부 이탈리아의 그리스 도시 타렌툼이 로마의 팽창에 맞서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알렉산더 대왕의 친척이자 유능한 장군이었던 피로스는 이를 서방 세계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여겼다. 그는 코끼리 부대를 포함한 정예 병력을 이끌고 이탈리아 반도로 향했다. 로마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적을 마주하게 되었다. 피로스는 헤라클레아와 아스쿨룸 전투에서 로마군을 상대로 연이어 승리했다. 그의 코끼리 부대는 로마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 승리들은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른 결과였다. 피로스는 이런 승리를 한 번 더 거두면 우리는 완전히 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이 유래했다.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피로스는 결국 시칠리아로 떠났다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로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남부의 그리스 도시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북부의 에트루리아 잔존 세력까지 완전히 복속시켰다. 기원전 270년경 로마는 마침내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했다.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의 시선은 이제 바다로 향했다. 지중해의 패권은 북아프리카의 해상 강국 카르타고가 쥐고 있었다. 두 강대국의 충돌은 필연적이었다. 시칠리아 섬의 도시 메시나를 둘러싼 분쟁이 도화선이 되어 마침내 제1차 포엔이 전쟁의 막이 올랐다. 지중해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전쟁 초기 로마는 심각한 약점을 안고 있었다. 강력한 육군과 달리 해군력은 거에 전무했다. 반면 카르타고는 수백 년간 지중해를 지배해온 해상 강국이었다. 로마는 좌초된 카르타고 군함을 모델로 삼아 단기간에 함대를 건조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었다. 육지의 강자가 바다에 도전장을 내민 순간이었다. 로마는 해전 경험 부족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극복했다. 까마귀라는 뜻의 코르부스라는 탑승용 다리를 개발한 것이다. 이 장치를 이용해 적함에 갈고리를 걸고 다리를 내리면 로마 군단병들이
배 위로 돌격할 수 있었다. 밀라이 해전에서 로마는 코르부스를 활용하여 카르타고 해군에게 역사적인 첫 승리를 거두었다. 로마는 아프리카 본토 침공을 감행했으나 집정관 레굴루스는 패배하고 포로가 되었다. 카르타고는 그를 로마에 보내 평화 협상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레굴루스는 원로원에서 전쟁을 계속할 것을 역설하고는 포로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카르타고로 돌아갔다. 그는 결국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며 로마인의 귀감이 되었다. 20년 넘게 이어진 전쟁은 주로 시칠리아에서 벌어졌다. 길고 소모적인 전투 끝에 로마는 아이가테스 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재정적으로 고갈된 카르타고는 결국 평화 조약을 요청했다. 이 조약으로 로마는 시칠리아 섬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다. 로마 최초의 속주가 탄생한 것이다. 패배에 분노한 카르타고의 장군 하밀카르 바르카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히스파니아 즉 지금의 스페인으로 건너가 카르타고의 새로운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그는 풍부한 은광을 개발하여 부를 축적하고 현지 부족들을 용병으로 훈련시키며 힘을 길렀다. 로마에 대한 복수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하밀카르는 어린 아들 한니발에게 로마에 대한 영원한 적의를 맹세하게 했다. 아버지가 죽은 후 히스파니아의 지휘권을 물려받은 한니발은 아버지조차 뛰어넘는 군사적 천재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카르타고의 군대를 강력하게 재건하며 로마와의 재대결을 준비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꿀 인물이 등장한 것이다. 한니발은 로마와의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로마의 동맹 도시인 사군툼을 공격했다. 로마는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며 경고했지만 한니발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8개월간의 치열한 공성전 끝에 사군툼을 함락시켰다. 이 사건은 로마에게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두 번째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사군툼 함락은 제2차 포엔이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로마는 전쟁이 히스파니아와 아프리카에서 벌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군대를 파견했다. 하지만 한니발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적의 심장부인 이탈리아 본토를 직접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전략이었다. 한니발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적 위협 중 하나를 실행에 옮겼다. 그는 전투 코끼리들을 포함한 대군을 이끌고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 혹독한 추위와 험난한 지형으로 인해 병력의 절반 가까이를 잃은 끔찍한 희생을 치렀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이탈리아 북부에 나타나 로마인들을 경악시켰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한니발은 곧바로 그의 천재성을 증명했다. 트레비아 전투에서 그는 성급한 로마군을 차가운 강을 건너도록 유인했다. 강을 건너 지치고 얼어붙은 로마군을 미리 매복시켜둔 군대로 포위하여 섬멸했다. 한니발의 완벽한 전술이 빚어낸 대승리였다. 로마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듬해 한니발은 트라시메노 호수에서 더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짙은 안개를 이용해 호숫가를 따라 행군하던 로마군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집정관 플라미니우스를 포함한 로마군은 호수와 언덕 사이에 갇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매복 작전 중 하나로 기록된 전투였다. 연이은 참패에 로마는 큰 위기에 빠졌다. 원로원은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를 독재관으로 임명했다. 파비우스는 한니발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다. 그는 한니발의 군대를 계속 따라다니며 보급로를 차단하고 괴롭히는 지구전을 펼쳤다. 이 전략은 훗날 파비우스 전략이라 불리게 된다. 로마인들은 파비우스의 소극적인 전술에 불만을 품었다. 결국 로마는 약 8만 명의 대군을 동원해 칸나이 평원에서 한니발과의 결전을 벌였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한니발은 완벽한 포위 섬멸 전술을 구사했다. 로마군은 완전히 포위되어 학살당했으며 이는 로마 역사상 최악의 참패로 기록되었다. 칸나이의 패배는 로마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남부 이탈리아의 많은 동맹 도시들이 한니발에게 돌아섰다. 로마 시내는 공포에 휩싸였고 공화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졌다. 이제 한니발이 로마로 진격하여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로마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한니발이 이탈리아를 휩쓰는 동안 전쟁은 다른 전선으로도 확대되었다. 시칠리아의 강력한 도시 국가 시라쿠사가 카르타고 편에 서서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 로마의 장군 마르켈루스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시라쿠사를 포위했다. 이 공방전은 길고 치열하게 전개되며 전쟁의 또 다른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시라쿠사의 방어전에는
고대의 위대한 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놀라운 전쟁 무기들을 발명했다. 거대한 갈고리로 로마의 함선을 들어올리고 거울로 햇빛을 모아 배에 불을 붙이는 등 그의 발명품들은 로마군을 오랫동안 괴롭혔다. 과학이 전쟁의 양상을 바꾼 순간이었다. 한니발의 연이은 승리에 로마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새로운 영웅이 등장했다. 그의 이름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였다. 스페인에서 아버지와 삼촌을 잃은 그는 25의 젊은 나이에 스페인 주둔군 총사령관직에 자원했다. 그의 자신감과 카리스마는 로마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스페인에 도착한 스키피오는 대담한 기습으로 카르타고의 핵심 거점인 신카르타고를 점령했다. 그는 뛰어난 전술뿐만 아니라 관대한 정책으로 현지 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활약 덕분에 로마는 스페인 전역을 장악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되찾아왔다. 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스키피오는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카르타고 본토를 직접 공격했다. 다급해진 카르타고는 이탈리아에 있던 한니발을 소환했다. 마침내 기원전 202년 자마 평원에서 두 명의 위대한 전략가가 마주섰다. 로마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이 시작된 것이었다. 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의 전술은 한니발을 압도했다. 그는 로마 군단의 통로를 만들어 코끼리 부대를 무력화시켰다. 누미디아 기병대의 활약으로 카르타고의 측면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한니발은 생애 첫 대패를 기록했고 제2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났다. 스키피오는 아프리카누스라는 칭호를 얻었다. 카르타고를 꺾은 로마의 시선은 동쪽으로 향했다. 한니발과 동맹을 맺었던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가 다음 목표였다. 로마는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두고 마케도니아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유연한 로마 군단이 굳건한 마케도니아 파랑크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키노스케팔라의 전투에서 마케도니아를 격파한 로마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해방을 선언했다. 이는 로마의 영향력을 그리스 전역에 각인시킨 매우 영리한 정치적 선전이었다. 그리스인들은 로마를 해방자로 환영했지만 이는 사실상 새로운 지배자의 등장을 의미했다. 로마의 패권은 공고해졌다. 수십 년 후 로마의 일부 원로원 의원들은 회복된 카르타고를 여전히 위협으로 간주했다. 데카토는 모든 연설을 카르타고는 파괴되어야 한다는 말로 끝맺었다. 결국 로마는 사소한 분쟁을 빌미로 제3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켰다. 이것은 전쟁이 아닌 절멸을 목표로 한 침공이었다. 카르타고는 3년간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함락되었다. 로마군은 도시를 철저히 약탈하고 불태웠다. 수십만 명의 시민은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갔다. 로마는 도시에 폐허의 소금을 뿌려 다시는 그곳에서 문명이 싹트지 못하게 했다. 지중해의 위대한 경쟁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복전쟁은 로마에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지만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았다. 부유층이 소유한 대농장이 자영농들을 몰락시켰고 이들은 토지를 잃은 채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다. 명문가 출신의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 그라쿠스 형제는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로마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호민관이 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공유지를 빈민에게 재분배하는 농지법을 제안했다. 그는 원로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회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급진적인 개혁은 대토지를 소유한 원로원 귀족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그들은 티베리우스를 체제를 위압하는 선동가로 보았다. 경이 죽고 10년 뒤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호민관이 되었다. 그는 형보다 더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했다. 도시 빈민을 위한 공물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식민 도시를 건설했다. 또한 이탈리아 동맹시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려 시도했다. 그의 개혁은 로마 사회의 근간을 흔들었다. 원로원은 그라쿠스 형제를 왕이 되려는 야심가로 몰아붙였다. 티베리우스는 원로원 의원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살해당했다. 가이우스 역시 정치적 탄압에 직면하자 노예의 손에 죽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로마 정치에 피해 폭력이 등장한 순간이었다. 공화정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그라쿠스 형제의 죽음 이후 원로원의 부패는 극에 달했다. 누미디아의 왕 유구르타와의 전쟁에서 이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유구르타는 로마의 사령관과 정치인들을 뇌물로 매수하며 전쟁을 길게 끌었다. 이는 로마의 전통적인 미덕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지리멸렬한 유구르타 전쟁은
새로운 인물을 권력의 중심으로 이끌었다. 그는 귀족 출신이 아닌 신인 가이우스 마리우스였다. 그는 뛰어난 군인이었으며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으로 집정관에 당선되었다. 그의 등장은 기존 원로원, 엘리트 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마리우스는 군단병을 모집하기 위해 재산 소유 자격 요건을 폐지했다. 토지가 없는 무산자 계급도 군대에 입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병사들에게 퇴역 후 토지를 약속했다. 이로써 로마군은 국가가 아닌 장군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병 집단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북방에서는 게르만족의 일파인 킴브리족과 테우토니족이 로마를 위협했다. 이들은 로마군을 여러 차례 격파하며 이탈리아를 공포에 떨게 했다. 위기에 처한 로마 시민들은 마리우스를 유일한 구원자로 여겼다. 그는 전례 없이 5번 연속으로 집정관에 선출되었다. 로마를 위해 싸워온 이탈리아 동맹 도시들은 로마 시민권을 요구했다. 원로원이 이를 거부하자 동맹시들은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동맹시 전쟁이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어 싸우는 참혹하고 소모적인 내전이 이탈리아 전역에서 벌어졌다. 동맹시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있었다. 그는 귀족 출신의 유능한 장군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였다. 그는 마리우스의 정치적 라이벌이었으며 원로원의 권위를 옹호하는 벌쪽파의 대표 주자였다. 야심만만하고 무자비한 그의 등장은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다. 폰토스의 왕 미트리다테스와의 전쟁 지휘권을 두고 마리우스와 술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원로원은 술라를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마리우스파는 민회를 통해 지휘권을 다시 빼앗아왔다. 이 정치적 다툼은 결국 로마를 내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지휘권을 박탈당한 술라는 분노했다. 그는 역사상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결정을 내렸다. 동방 원정을 위해 대기하던 자신의 군단을 이끌고 조국 로마로 진군한 것이다. 로마 장군이 로마를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공화정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로마가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사이 동방에서는 새로운 위협이 부상했다. 폰토스의 왕 미트리다테스 6세가 로마의 지배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는 소아시아의 로마인 수만 명을 학살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이에 로마는 술라를 파견했고 술라는 그리스에서 미트리다테스의 군대를 격파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 승리는 술라의 군사적 명성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동방에서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로마로 돌아온 술라는 정적들을 모두 제거했다. 그는 마리우스파와의 내전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고 로마의 유일한 권력자가 되었다. 원로원은 그에게 전례 없는 종신 독재관의 지위를 부여했다. 공화정의 법률과 제도는 술라 한 사람의 의지 아래 놓이게 되었다. 로마 공화정은 사실상 그 기능을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다. 독재관이 된 술라는 피해 숙청을 시작했다. 그는 프로스크립티오, 즉 살생부를 만들어 자신의 정적들을 지목했다.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재판 없이 살해당했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어 국가에 귀속되었다. 로마는 공포에 휩싸였고 수많은 귀족과 부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살생부 정치는 로마 사회에 깊은 상처와 불신을 남겼다. 술라의 공포 정치가 막을 내린 후 로마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가푸아의 검투사 양성소에서 스파르타쿠스가 이끄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던 반란은 곧 이탈리아 전역에 노예와 빈민들이 합류하며 1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로마는 몇 차례나 진압군을 보냈지만 번번이 패배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로마 최고의 부자 마르쿠스 크라수스가 나섰다. 그는 막대한 사제를 털어 군단을 창설하고 스파르타쿠스의 군대를 끈질기게 추격했다. 결국 크라수는 반란군을 격파했고 스페인에서 돌아온 폼페이우스가 잔당을 소탕하며 공을 나눠 가졌다. 이 두 사람은 반란 진압의 공로를 바탕으로 로마의 새로운 실력자로 떠올랐다. 당시 지중해는 해적들의 천국이었다. 이들은 로마의 교역로를 위협하고 해안 도시를 약탈하며 심각한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다. 원로원은 폼페이우스에게 해적 소탕을 위한 무소부 위의 권한을 부여했다. 폼페이우스는 단 3개월 만에 지중해 전역의 해적을 소탕하는 놀라운 군사적 역량을 보여주었다.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고 로마 시민들의 영웅이 되었다. 폼페이우스가 동방에서 활약하는 동안 로마 내부에서는 공화정을 뒤엎으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몰락한 귀족 카틸리나가 부채에 시달리는 자들을 규합하여 국가 전복을 꾀한 것이다. 당시 집정관이었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이 음모를 사전에 간파했다. 그는 원로원에서 카틸리나를 탄핵하는 명연서를 통해 로마를 위기에서 구했다. 카틸리나의 음모를 막아내 국부라는 칭송을 받았던 키케로. 하지만 그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음모 가담자들을 재판 없이 사형에 처했는데 이것이 훗날 그의 발목을 잡았다. 정적들은 이를 빌미로 키케로를 탄핵했고 결국 그는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공화정을 지키려 했던 영웅의 씁쓸한 퇴장이었다. 로마 정치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때 로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 사람이 비밀리에 손을 잡았다. 군사적 영웅 폼페이우스, 막대한 부를 가진 크라수스, 그리고 야심에 찬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였다. 이들은 원로원을 견제하고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동맹을 맺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삼두정치의 시작이었다. 삼두정치를 통해 집정관이 된 카이사르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임기가 끝나자 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다. 당시 갈리아는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끊임없이 다투는 미개척지였다. 카이사르는 이곳에서의 군사적 성공을 통해 막대한 부와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강력한 군대를 얻고자 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부족들 간의 분쟁을 명분으로 삼아 군사 개입을 시작했다. 그는 헬베티족의 이동을 저지하고 게르만족의 침입을 격퇴하며 단기간에 갈리아 중부와 북부 지역을 장악했다. 그의 군사적 천재성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로마군은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전술과 공병 기술을 앞세워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갈리아에서 승승장구하던 카이사르는 로마인 최초로 브리타니아 섬 원정을 감행했다. 미지의 세계로 여겨졌던 바다 건너 땅에 로마 군단의 깃발을 꽂은 것이다. 비록 완전한 정복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 원정은 로마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카이사르의 이름은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고 그의 인기는 폼페이우스를 위압할 정도로 치솟았다. 카이사르의 정복 활동이 계속되자 갈리아 부족들은 위기감을 느꼈다. 마침내 아르베르니족의 젊은 족장 베르킨게토릭스가 등장하여 분열되어 있던 갈리아 부족들을 하나로 규합했다. 그는 뛰어난 지도력으로 대규모 저항군을 조직하고 로마에 맞서 총력전을 펼쳤다. 갈리아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갈리아 전쟁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은 알레시아에서 벌어졌다. 베르킨게토릭스는 견고한 요새에 자리 잡고 카이사르의 군대를 기다렸다. 카이사르는 요새를 포위하는 거대한 이중 포위망을 건설하는 경이로운 공학 기술을 선보였다. 안에서는 갈리아군이 밖에서는 후원군이 협공했지만 로마군은 끝까지 버텨내며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알레시아에서의 패배로 갈리아의 저항은 사실상 끝이 났다. 베르킨게토릭스는 부족민들을 살리기 위해 카이사르에게 항복했다. 8년에 걸친 기나긴 전쟁 끝에 갈리아 전역은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카이사르는 이 전쟁을 통해 막대한 부와 강력한 군대 그리고 최고의 명성을 손에 넣었다. 이제 로마에서 그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어 보였다.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명성을 떨치는 동안 삼두정치의 한 축이었던 그라수스는 파르티아 원정에 나섰다. 그는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의 버금가는 군사적 업적을 갈망했다. 하지만 칼의 전투에서 파르티아군의 기마, 궁수 전술에 휘말려 대패하고 말았다. 그라수스는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그의 군단은 괴멸되었다. 그라수스의 죽음은 삼두정치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던 그가 사라지자 두 사람의 갈등은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폼페이우스의 아내이자 카이사르의 딸이었던 율리아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이들을 잇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졌다. 삼두정치는 사실상 붕괴되었고 로마는 두 거물의 대결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갈리아 정복으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카이사르를 두려워한 원로원은 폼페이우스와 손을 잡았다. 그들은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이는 카이사르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겠다는 의미였다. 갈리아와 이탈리아의 경계인 루비콘 강 앞에서 카이사르는 운명적인 결단을 내렸다. 그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넜다.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았다. 공화정의 법을 어긴 반역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 소식에 로마는 발칵 뒤집혔다.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은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황급히 로마를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쳤다. 카이사르는 파죽지세로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해 나갔다. 로마는 다시 한번 끔찍한 내전에 휩싸였다. 카이사르의 진격 속도는 폼페이우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탈리아 내에서 군대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지 못한 폼페이우스는 결국 그리스로 도주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동방 속주에 막강한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그곳에서 군대를 모아 카이사르에게 반격할 생각이었다. 로마의 두 영웅은 이제 이탈리아를 넘어 공화정 전체를 무대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었다. 기원전 48년 그리스 파르살루스 평원에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운명이 격돌했다. 카이사르군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노련한 정예병들이었다. 그는 기병을 유인한 뒤 숨겨둔 보병으로 측면을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폼페이우스의 군대는 이 결정적 한방에 무너졌고 전투는 카이사르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파르살루스에서 패배한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쳐 재기를 노렸다. 그러나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 비열한 결정을 내렸다. 폼페이우스가 해안에 상륙하는 순간 그를 암살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카이사르는 동맹을 맺었던 정적에 허무한 죽음에 분노했다고 전해진다. 이집트에 도착한 카이사르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그의 누이 클레오파트라 7세 사이의 권력 다툼에 개입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지성과 매력으로 카이사르를 사로잡았다. 둘은 정치적 동맹이자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카이사르는 그녀를 이집트의 유일한 통치자로 만들어 주었다. 카이사르는 소아시아에서 반란을 일으킨 폰토스의 파르나케스 2세를 제압하기 위해 출정했다. 그는 기원전 47년 젤라 전투에서 단 5일 만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로마에 승전보를 보내며 역사에 남을 명언을 남겼다. 보았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는 갈리아, 이집트, 폰토스, 아프리카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성대한 개선식을 열었다. 로마 시민들은 화려한 전리품과 이국적인 포로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보며 열광했다. 이 거대한 정치적 쇼는 카이사르를 로마의 절대적인 영웅으로 만들었다. 카이사르의 권력은 정점에 달했다. 원로원은 그에게 종신 독재관이라는 전례 없는 직위를 부여했다. 공화정의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순간이었다. 로마 공화정은 사실상 막을 내렸고 카이사르는 왕이나 다름없는 절대 권력자가 되었다. 절대 권력을 쥔 카이사르는 다양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업적은 바로 달력이었다. 그는 기존의 로마력을 폐지하고 이집트의 태양력을 기반으로 한 율리우스력을 도입했다. 이 새로운 달력은 현대 달력의 기초가 되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이사르의 독재의 위협을 낀 공화주의자들은 그를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브루투스를 포함한 원로원 의원들은 폼페이우스 극장에서 카이사르를 둘러싸고 그를 암살했다. 공화정을 지킨다는 명분이었지만 로마는 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카이사르 사후 로마의 권력은 공백 상태가 되었다. 이때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와 그의 충직한 부관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가 손을 잡았다. 이들은 제2차 삼두 정치를 결성하고 카이사르 암살자들에 대한 피해 복수를 시작했다. 삼두 정치 군대는 그리스 필리피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이끄는 공화파 군대와 맞붙었다. 두 차례에 걸친 격전 끝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패배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공화정 복원의 꿈은 완전히 사라졌다. 암살자들을 제거한 후 삼두 정치의 실권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에게 돌아갔다.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젊은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양자라는 명분을 교묘하게 활용했다. 그는 로마와 서방 속주를 장악하며 냉철하고 계산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한편 동방을 다스리던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다. 그는 로마의 장군이라는 본분을 잊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동방 군주처럼 행동했다. 이는 옥타비아누스에게 그를 공격할 최고의 명분을 제공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갈등은 결국 내전으로 번졌다. 기원전 31년 그리스 아키움 앞바다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건 해전이 벌어졌다. 옥타비아누스의 유능한 장군 아그리파가 이끄는 함대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함대를 완벽하게 격파했다. 아키움 해전에서 패배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도망쳤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로써
100년간 지속된 로마의 내전은 막을 내렸다. 옥타비아누스는 유일한 승자가 되었고 500년 역사의 로마 공화정은 완전히 종말을 고했다. 로마로 귀환한 옥타비아누스는 공화정을 복원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원로원은 그에게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바쳤다. 기원전 27년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는 사실상 제정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는 초대 황제가 되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왕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를 프린캡스, 즉 제1시민이라고 칭하며 공화정의 전통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사권과 정치적 실권을 모두 장악한 황제였다. 이것이 바로 원수정 프린키파투스 체제였다. 아우구스투스의 통치와 함께 로마는 길고 긴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약 200년 동안 지중해 세계는 전례 없는 안정과 번영을 누리며 로마 문명의 황금기를 열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를 벽돌의 도시에서 대리석의 도시로 만들었다고 자랑했다. 그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여 도시를 재건하고 도로망을 확충했다. 또한 군대와 행정조세 제도를 개혁하여 제국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했다. 팍스 로마나 시대에도 제국의 위협은 존재했다. 서기 9년 게르마니아의 토이토브루크 숲에서 바루스가 이끌던 로마군 3개 군단이 게르만족의 매복 공격에 전멸했다. 이 뼈아픈 패배로 로마의 국경은 라인강으로 고정되었고 게르마니아 정복은 좌절되었다. 40년이 넘는 긴 통치를 마친 아우구스투스는 서기 14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임종 직전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물었다고 한다. 로마의 공화정을 끝내고 제국의 시대를 연 그의 유산은 서양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은 티베리우스는 유능한 군인이자 행정가였다. 그는 제국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속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점차 의심과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원로원과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로마의 정치 무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결국 카프리 섬에 은둔하며 제국을 다스렸다. 티베리우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친위대장 세야누스가 실권을 장악했다. 그는 황제의 신임을 등에 업고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수청했다. 그의 권력욕은 끝이 없었고 로마는 그의 소나기에서 공포에 떨었다. 세야누스는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야심까지 품었다. 그의 전횡은 로마 정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티베리우스 사후 가이우스 카이사르 게르마니쿠스가 황제에 올랐다. 그는 어린 시절 군화 모양의 신발 칼리가를 신어 칼리굴라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의 즉위는 로마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사람들은 젊은 황제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 기대했다. 초기 통치는 선정을 베풀며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즉위 초기의 기대와 달리 칼리굴라는 점차 예측 불가능한 폭군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변덕스러운 기행을 일삼았다. 자신의 에마를 집정관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일화는 그의 광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고를 탕진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등 그의 폭정은 극에 달했다. 칼리굴라가 암살된 후 혼란 속에서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로 추대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신체적 약점 때문에 무시당하며 정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어수룩한 인물로 여겼다. 하지만 그는 예상을 뛰어넘는 통찰력과 행정 능력을 발휘하며 제국을 안정시키기 시작했다. 클라우디우스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브리타니아 정복이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로마가 정복하지 못했던 미지의 땅이었다. 서기 43년 클라우디우스는 대규모 원정군을 보내 브리타니아 남부를 로마의 속주로 편입시켰다. 이 군사적 성공은 그의 권위를 크게 높여주었다. 클라우디우스의 말년은 그의 네 번째 아내 소 아그리피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그녀는 칼리굴라의 여동생이자 야심에 가득 찬 여인이었다.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녀는 결국 클라우디우스를 설득하여 네로를 양자로 삼게 만들었다. 클라우디우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후 17살의 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통치 초기 5년은 스승 세네카와 친위대장 브루스의 보좌 아래 안정적이었다. 이 시기는 퀸쿠엔니움 네로니스 즉 네로의 5년이라 불리며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점차 그는 어머니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다. 서기 64년 로마에 끔찍한 대화재가 발생했다. 엿새
밤낮으로 불길이 도시를 집어삼켰고 수많은 시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로마의 14개 구역 중 10개 구역이 파괴되거나 큰 피해를 입었다. 이 화재는 로마 역사상 최악의 재앙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도시의 재건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대화재의 원인이 네로 자신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퍼졌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네로는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는 당시 로마의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도들에게 방화의 책임을 떠넘겼다. 이로 인해 로마 제국 최초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다. 수많은 기독교도들이 잔인하게 처형당했다. 네로는 화재로 폐허가 된 로마 중심부에 거대한 궁전을 짓기 시작했다. 도무스 아우레아 즉 황금 궁전이라 불린 이 건축물은 극도의 사치를 자랑했다. 회전하는 식당과 보석으로 장식된 벽 그리고 인공 호수까지 갖추었다. 막대한 건설 비용은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그의 평판을 더욱 악화시켰다. 네로의 폭정과 사치는 결국 제국 전역에 반란을 불러일으켰다. 갈리아와 히스파니아 등지에서 군단들이 반기를 들었다. 원로원마저 그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하자 네로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결국 한 위대한 예술가가 죽는구나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네로의 죽음으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가 막을 내렸다. 로마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지의 군단들이 자신들의 사령관을 황제로 추대했다. 서기 69년 한 해 동안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 4명의 황제가 차례로 등장하며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벌어졌다. 기나긴 내전의 최종 승자는 동방 군단의 지지를 받은 베스파시아누스였다. 그는 평민 가문 출신의 노련한 군인이었다. 화려한 혈통은 없었지만 풍부한 경험과 실용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혼란에 빠진 제국을 재건하고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았다. 베스파시아누스의 즉위로 플라비우스 왕조가 시작되었다. 그는 두 아들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에게 제위를 물려주며 안정적인 권력 승계를 확립했다. 내전으로 피폐해진 국가 재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는 다양한 세금을 신설하고 엄격한 긴축 정책을 펼쳤다. 그의 노력으로 제국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 그는 네로의 명령으로 유대 속주의 반란을 진압하고 있었다. 그가 로마로 떠난 후 아들 티투스가 지휘권을 이어받았다. 유대인들의 저항은 매우 격렬했다.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기나긴 공성전에 돌입했다. 이 전쟁은 로마와 유대 역사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서기 70년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 도시와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수많은 유대인이 목숨을 잃거나 노예로 팔려갔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유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티투스는 이 승리를 기념하며 로마에서 개선식을 거행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의 황금 궁전 부지에 거대한 원형 경기장 건설을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 즉 콜로세움이었다. 이 장엄한 건축물은 로마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황제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지어졌다. 콜로세움은 로마 건축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었다. 서기 79년 베스파시아누스가 사망하고 그의 맏아들 티투스가 제위를 계승했다. 그는 유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고 시민들의 인기도 높았다. 티투스는 관대하고 자비로운 통치를 펼쳐 인류의 기쁨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의 시대는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그러나 티투스의 통치는 시작부터 재앙과 마주해야 했다. 즉위한 지 불과 2달 만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다. 화산재와 용암이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 등 번성하던 도시들을 순식간에 덮쳤다. 이 끔찍한 자연재해는 티투스 황제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련이었다. 티투스 황제가 즉위한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며 번영하던 도시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을 집어삼켰다. 하늘은 화산재로 뒤덮였고 도시는 순식간에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 티투스는 신속하게 구호 활동을 펼치며 피해 복구에 힘썼다. 그의 노력은 원로원과 민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비극은 로마 제국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티투스의 뒤를 이은 동생 도미티아누스는 유능한 행정가였지만 동시에 냉혹한 독재자였다. 그는 자신을 주인이며 신이라 칭하게 하며 절대 권력을 추구했다. 원로원과 끊임없이 대립했으며
수많은 정적을 반역죄로 몰아 처형했다. 그의 공포 정치는 15년간 이어졌다. 결국 그는 측근들의 손에 암살당하며 플라비우스 왕조의 막을 내렸다. 도미티아누스의 암살 이후 로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원로원은 연로하고 존경받던 네르바를 새로운 황제로 추대했다. 이는 혈연이 아닌 능력과 인품을 바탕으로 후계자를 지명하는 전통의 시작이었다. 이로써 로마는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오현제 시대의 문을 열었다. 제국은 다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네르바는 짧은 기간 재위했지만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도미티아누스 시절에 공포정치를 종식시키고 정치적 안정을 꾀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유능한 장군 트라이아누스를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지명한 것이었다. 이 양자 상속제는 이후 약 80년간 로마의 황제 계승을 안정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네르바의 뒤를 이은 트라이아누스는 이탈리아 외부 속주 출신의 첫 황제였다. 그는 뛰어난 군인이자 행정가로서 원로원과 민중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원로원은 그에게 최고의 통치자라는 의미의 옵티무스 프린캡스 칭호를 부여했다. 그의 통치 아래 로마는 다시 한번 정복과 팽창의 시대를 맞이했다. 트라이아누스의 가장 빛나는 군사적 업적은 다키아 정복이었다. 현재의 루마니아 지역에 있던 다키아는 강력한 왕국이었다. 두 차례에 걸친 힘겨운 전쟁 끝에 로마는 다키아를 정복했다. 이 승리로 로마는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확보했고 이는 제국의 재정을 크게 윤택하게 만들었다. 로마는 새로운 속주를 얻었다. 트라이아누스는 동방 원정에도 나서 파르티아 제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아르메니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하며 로마의 영토를 메소포타미아 남부까지 확장시켰다. 그의 시대에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브리타니아에서 페르시아만까지 거대한 제국이 완성된 것이다. 트라이아누스는 다키아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로마의 거대한 기둥을 세웠다. 트라이아누스 기둥이라 불리는 이 기념비에는 다키아 원정의 전 과정이 나선형 부조로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이것은 단순한 승전비가 아니라 당시 로마 군대의 모습과 전술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다. 트라이아누스의 뒤를 이은 하드리아누스는 정복 군주였던 전임자와는 달랐다. 그는 그리스 문화에 심취한 교양인이자 유능한 행정가였다. 그는 제국의 영토 확장을 멈추고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 재위 기간의 절반 이상을 제국 전역을 순방하며 속주의 안정과 발전에 힘썼다. 그의 통치는 평화로웠다. 하드리아누스는 제국이 지나치게 팽창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방어하기 어려운 메소포타미아 등 일부 동방 영토를 과감히 포기했다. 그의 정책은 팽창에서 방어로 전환되었다. 그는 제국의 국경선을 명확히 하고 이를 견고하게 요새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이는 제국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선택이었다. 하드리아누스의 방어 정책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브리타니아 북부에 세워진 하드리아누스 방벽이다. 이 거대한 장벽은 로마 제국의 북쪽 경계를 명확히 하고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건설되었다. 방벽을 따라 수많은 요새와 망루가 세워졌고 이는 로마의 강력한 방어 체계를 보여주었다. 하드리아누스는 위대한 건축가이기도 했다. 그의 가장 큰 건축 업적은 로마에 있는 판테온의 재건이다. 그는 거대한 콘크리트 돔을 가진 혁신적인 건축물을 완성했다. 돔 중앙에 구멍인 오쿨루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판테온은 오늘날까지도 로마 건축의 걸작으로 남아있다. 하드리아누스의 양자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오현제 중 네 번째 황제다. 그의 23년에 걸친 통치 기간은 로마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 그는 재위 기간 내내 거의 이탈리아를 떠나지 않고 로마에서 제국을 다스렸다. 그는 법률을 정비하고 공정한 통치를 펼쳐 원로원으로부터 피우스 즉 경건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다.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시대는 팍스 로마나의 절정기였다. 제국 전역에서 큰 전쟁이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국경은 안정되었고 경제는 번영했으며 숙주민들은 평화를 누렸다. 이 시기 로마는 전례 없는 안정과 번영을 구가했다. 역사가들은 그의 시대를 인류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 중 하나로 평가하기도 한다.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는 철학자 황제로 알려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다. 그는 스토아 철학에 깊이 심취했으며 전쟁터의 막사에서도 사색을 멈추지 않았다. 그가 남긴 명상록은 황제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의무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플라톤이 말한 이상적인 군주, 철인, 황제의 가장 가까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철학자였지만 운명은 그를 전쟁터로 이끌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끊임없는 외적의 침입과 내부의 재앙으로 점철되었다. 그는 평생을 제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 속에서 보내야만 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에 로마는 북방의 게르만족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았다. 마르코만이족과 고아디족을 비롯한 여러 부족이 연합하여 도나우강 국경을 넘어 대대적으로 침입했다. 이들의 공세는 매우 위협적이어서 이탈리아 북부까지 도달했다. 제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시작된 마르코만니 전쟁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재위 기간 대부분을 차지했다. 황제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도나우강 전선으로 향했다.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혹독한 전장에서 보내며 침략자들을 격퇴하고 국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싸웠다. 이 전쟁은 제국의 국력을 크게 소모시켰다. 전쟁과 더불어 또 다른 재앙이 제국을 덮쳤다. 동방 원정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가져온 안토니누스 역병이었다. 천년두로 추정되는 이 전염병은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인구 감소는 군대의 병력 부족과 경제 침체를 야기하며 제국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다. 서기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장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오현재 시대의 막이 내리고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가 떠나고 있었다. 전쟁과 역병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은 제국을 흔들기 시작했다. 로마는 이제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 콤모두스가 황제가 되면서 팍스 로마나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는 오현재와 달리 국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쾌락과 사치에만 몰두했다. 철인 황제의 아들이 폭군으로 변모하면서 로마는 서서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의 통치는 제국의 안정과 번영에 종지부를 찍는 신호탄이었다. 콤모두스는 스스로를 헤라클레스의 화신이라 칭하며 검투사 복장을 하고 콜로세움에 직접 나섰다. 황제가 검투사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로마 엘리트층에게 엄청난 스캔들이자 황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였다. 그는 안전이 보장된 경기에서 약한 상대나 동물을 쓰러뜨리며 자신의 용맹을 과시했다. 이러한 기행은 로마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콤모두스의 폭정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원로원과 측근들의 불만을 키웠다. 마침내 그의 애척 마르키아와 근위 대장 라이투스가 포함된 암살 계획이 세워졌다. 독살 시도가 실패하자 그들은 레슬링 선수 나르키수스를 고용했다. 192년 12월 31일 콤모두스는 목욕탕에서 나르키수스에게 목이 졸려 살해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콤모두스의 죽음 이후 로마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193년 한 해에만 무려 5명의 황제가 등장했다. 페르티낙스는 근위대에 의해 살해되었고 디디우스 율리아누스는 경매로 제위를 샀다. 이에 분노한 각지의 군단들이 세피미우스 세베루스를 비롯한 3명의 장군을 황제로 추대하며 끔찍한 내전이 시작되었다. 길고 치열했던 내전의 최종 승자는 판노니아 군단의 총독 세피미우스 세베루스였다. 그는 북아프리카 레피스 마그나 출신의 군인이었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한 그는 원로원을 장악하고 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했다. 이로써 로마에는 새로운 세베루스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다. 세베루스 왕조는 군대를 통치의 기반으로 삼은 군사 정권이었다. 세피미우스 세베루스는 아들들에게 군인들을 부유하게 하고 나머지는 경멸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는 군인들의 급료를 대폭 인상하고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제국의 권력은 원로원에서 군대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다. 세베루스 왕조의 정책은 군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도로 강화시켰다. 이제 황제의 정통성은 원로원의 승인이 아닌 군단의 지지에서 나왔다. 이는 유능한 장군이라면 누구든 반란을 통해 황제가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로마는 곧 닥쳐올 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세피미우스 세베루스의 아들 카라칼라는 212년 안토니누스 칙령을 반포했다. 이 칙령은 제국 내의 거의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표면적으로는 제국의 통합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세수 기반을 확대하여 막대한 군비를 충당하기 위함이었다. 카라칼라는 잔인하고 포악한 통치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자신의 동생 게타를 살해하고 수많은 정적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그의 폭정과 과도한 군비 지출은 제국 전역에 불만을 야기했다. 결국 217년 파르티아 원정 중 근위 대장 마크리누스의 사주를 받은 병사에게 암살당했다. 세베루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235년에 암살되면서 로마는 50년간의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이 시기를 3세기의 위기라고 부른다. 제국은 끊임없는 내전과 야만족의 침입 그리고 전염병과 경제 붕괴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로마 제국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되었다. 3세기의 위기 동안 황제는 군대에 의해 세워지고 폐위되었다. 약 50년 동안 20명이 넘는 인물이 황제를 자칭했으며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들을 군인, 황제 또는 병영 황제라 부른다. 이들은 오직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제위에 올랐으며 제국을 안정시킬 능력은 부족했다. 내부의 혼란은 국경 방어선을 무력화시켰다. 라인강과 다뉴브강 전선에서는 고트족과 알레만니족 등 게르만 부족들이 대대적으로 침입했다. 동방에서는 강력한 사산조 페르시아가 로마를 위협했다. 제국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적들로 인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다. 로마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상징적인 사건이 260년에 일어났다.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에데사 전투에서 사산조 페르시아의 시아프루 1세에게 패배하고 포로로 잡힌 것이다. 로마 황제가 적국의 포로가 되어 죽음을 맞이한 전데미문의 사건은 제국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로마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제국 곳곳에서 독립적인 세력이 등장했다. 동방의 부유한 도시 팔미라의 통치자 오데나투스는 페르시아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실질적인 지배자로 부상했다. 그의 사후 팔미라는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팔미라 제국을 선포했다. 오데나투스가 암살된 후 그의 아내 제노비아가 섭정을 시작했다. 그녀는 야심차고 유능한 지도자였다. 제노비아는 이집트와 소아시아 대부분을 정복하며 팔미라 제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여제를 칭하며 로마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서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갈리아와 브리타니아, 히스파니아 속주가 로마로부터 이탈하여 갈리아 제국을 세웠다. 이는 로마에 대한 반란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가 국경을 방어할 능력을 상실하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에 가까웠다. 로마는 사실상 세 개로 쪼개졌다. 분열된 제국을 구원할 인물이 등장했으니 바로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였다. 그는 3세기의 위기 속에서 제국을 지탱했던 유능한 일리리아 출신 군인 황제 중 한 명이었다. 270년 황제에 오른 그는 제국의 재통일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위대한 정복에 나섰다. 아우렐리아누스는 불과 5년 만에 불가능에 가까운 업적을 달성했다. 그는 먼저 제국을 침략한 야만족들을 격퇴했다. 이후 동쪽으로 진군하여 팔미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제노비아 여왕을 사로잡았다. 마지막으로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갈리아 제국을 다시 로마의 품으로 복속시켰다. 제국을 재통일했지만 아우렐리아누스는 외부의 위협이 상존함을 인지했다. 이제 수도 로마조차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로마시를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방어 성벽 건설을 명령했다.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이 아우렐리아누스 성벽은 시대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다. 아우렐리아누스의 갑작스러운 암살 이후 로마는 다시 짧은 혼란에 빠졌다. 마침내 284년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3세기의 위기는 완전히 종식되었다. 그는 강력한 개혁을 통해 무너져가던 제국을 재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의 통치는 로마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의 통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기존의 프린키파투스는 막을 내리고 도미나투스 시대가 열렸다. 황제는 이제 제1시민이 아닌 신격화된 절대 군주, 즉 도미누스로 군림했다. 페르시아의 궁정의식을 본뜬 화려하고 복잡한 예법이 도입되었다. 황제의 권위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격상되었다. 광대한 제국을 혼자 다스리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바로 사두정치, 즉 테트라르키아였다. 그는 자신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정제 아우구스투스를 한 명 임명했다. 그리고 각 정제를 보좌할 부제 카이사르를 2명 두어 총 4명의 황제가 제국을 통치하게 했다. 사두정치는 제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다. 제국은 4개의 권역으로 나뉘었고 각 황제가 자신의 담당 구역을 통치했다. 수도 역시 로마가 아닌
니코메디아, 밀라노, 시루미움, 트리어 등 각 통치구역의 중심지에 두었다. 이를 통해 국경 방어와 행정 처리가 훨씬 신속해졌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의 전통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했다. 그는 제국의 위기가 기독교 확산 때문이라고 믿었다. 303년 그는 로마 역사상 가장 대대적이고 체계적인 기독교 박해를 시작했다. 교회는 파괴되었고 성경은 불태워졌으며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했다. 제국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다. 20여 년간의 통치 끝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 역사상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305년 그는 스스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의 고향 살로나에 지은 거대한 궁전으로 은퇴하여 여생을 보냈다. 자신이 만든 사두정치 체제가 제국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 믿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기대와 달리 그의 은퇴 후 사두정치는 급격히 무너졌다. 정해진 계승 원칙은 무시되었고 황제들의 아들들과 경쟁자들이 권력을 향한 야심을 드러냈다. 제국은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위대한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혼란 속에서 새로운 인물이 떠올랐다. 서방의 부제였던 콘스탄티우스의 아들 콘스탄티누스였다. 306년 아버지가 브리타니아에서 사망하자 군단은 그를 새로운 황제로 추대했다. 이는 사두정치의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다. 로마의 운명을 바꿀 그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콘스탄티누스는 여러 경쟁자를 물리치며 이탈리아로 진격했다. 312년 그는 로마 근교의 밀비우스 다리에서 막센티우스의 군대와 최후의 결전을 벌였다. 전설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는 전투 전날 밤 하늘에서 빛나는 십자가와 함께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는 계시를 보았다. 밀비우스 다리에서 승리한 콘스탄티누스는 서방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듬해인 313년 그는 동방의 황제 리키니우스와 밀라노에서 만났다. 두 황제는 제국 내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칙령에 합의했다. 이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다.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오랜 박해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기독교는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았다. 몰수되었던 교회 재산도 반환되었다. 이는 기독교가 제국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로마의 종교 지형이 영원히 바뀌었다.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의 동맹은 오래가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결국 또 다른 내전으로 폭발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갈등 끝에 324년 콘스탄티누스는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리키니우스를 격파했다. 그는 마침내 제국의 유일한 지배자가 될 기회를 잡았다. 리키니우스를 제거함으로써 콘스탄티누스는 분열되었던 로마 제국을 다시 하나로 통일했다. 사두정치의 붕괴 이후 계속되던 내전의 시대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이제 제국 전체가 그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콘스탄티누스는 절대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동일 제국의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고대 그리스 도시 비잔티움을 선택했다. 이곳에 로마의 영광을 계승하면서도 기독교 정신을 담은 새로운 로마를 세우고자 했다. 대대적인 공사 끝에 330년 5월 11일 새로운 수도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도시의 이름은 황제의 이름을 따 콘스탄티노폴리스라 명명되었다. 웅장한 교회와 궁전 광장과 수도 시설이 들어섰다. 제국의 중심은 이제 서쪽의 낡은 로마에서 동쪽의 새로운 로마로 옮겨갔다.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종교적 통일도 추구했다. 당시 기독교는 아리우스파 논쟁과 같은 교리 문제로 분열되어 있었다. 325년 황제는 니케아에서 최초의 세계 공의회를 소집했다. 제국 전역의 주교들이 모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론을 확립하고 니케아 신경을 채택했다. 337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0년이 넘는 통치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변모시키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건설하여 제국의 미래를 동방으로 이끌었다. 콘스탄티누스 사후 제국은 그의 세 아들에게 분할 상속되었다. 형제들 간의 잔혹한 권력 다툼 끝에 둘째 아들인 콘스탄티우스 2세가 유일한 황제가 되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제국은 페르시아와의 전쟁과 내부의 종교적 갈등으로 끊임없이 시달렸다. 콘스탄티우스 2세가 부사 없이
죽자 그의 사촌인 율리아누스가 황제 자리에 올랐다. 그는 콘스탄티누스 왕조의 마지막 후손이었다. 기독교인으로 교육받았지만 그는 남몰래 고대 그리스 철학과 로마의 전통 종교를 깊이 흠모하는 학자이자 군인이었다. 황제가 된 율리아누스는 자신의 신념을 드러냈다. 그는 기독교를 배척하고 로마의 전통적인 다신교 신앙을 부활시키려 했다. 기독교인들을 직접적으로 박해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의 특권을 박탈하고 이교 신전들을 재건했다. 이로 인해 그는 후세의 배교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율리아누스의 이교 부흥 정책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막을 내렸다. 그는 페르시아 원정 중 전사했다. 그의 사후 군대는 판노니아 출신의 장군 발렌티니아누스를 새로운 황제로 추대했다. 유능한 군인이었던 그는 제국의 방어에 집중하며 특히 서방 국경을 안정시키는 데 힘썼다. 4세기 후반 로마 제국의 국경은 거대한 파도에 직면했다. 훈족의 서진에 밀려난 게르만족이 생존을 위해 남하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트족을 필두로 한 수많은 부족이 다뉴브강을 넘어 제국 영토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는 단순한 침략이 아닌 민족 전체의 이동이었다. 로마는 이들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맞서 싸워야 하는 운명적 기로에 놓였다.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나타난 훈족은 유럽의 공포를 몰고 왔다. 그들의 압도적인 기마술과 잔혹함은 게르만족 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다. 훈족에게 터전을 잃은 고트족은 로마 제국에 피난처를 요청했다. 제국은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지만 이는 곧 닥쳐올 재앙의 서막이었다. 로마의 통제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로마 영토로 들어온 고트족은 극심한 착취와 굶주림에 시달렸다. 로마 관리들의 부패는 이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378년 고트족은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발렌스 황제가 이끄는 로마 동방 군단은 아드리아노폴리스에서 반란군과 맞섰다. 로마군은 고트족 기병의 위력을 과소평가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아드리아노폴리스 전투는 로마군의 참패로 끝났다. 고트족 기병대는 로마 보병진의 측면을 붕괴시켰고 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전투에서 발렌스 황제는 전사했다. 현직 황제가 야만족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것은 제국 역사상 전례 없는 충격이었다. 로마의 군사적 우위는 신화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제국 최대의 위기 속에서 테오도시우스 1세가 동방의 새로운 황제로 즉위했다. 그는 무너진 군대를 재건하고 고트족과 협상을 통해 이들을 동맹군으로 제국 내에 정착시켰다. 이는 제국의 군사력을 이민족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미봉책이었지만 당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의 통치 아래 제국은 잠시 안정을 되찾았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군사적 안정뿐 아니라 종교적 통일도 추구했다. 380년 그는 테살로니카 칙령을 통해 미케아 신경을 따르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로 선포했다. 이로써 기독교는 오랫동안의 박해를 끝내고 제국의 중심 종교로 자리 잡았다. 로마의 정신적 풍경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다른 모든 종교는 이교로 규정되어 탄압받기 시작했다. 제국 전역에서 고대 신들을 모시던 신전들이 파괴되거나 교회로 배조되었다.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올림피아 제전 역시 393년을 마지막으로 금지되었다. 로마의 다신교적 전통은 역사의 뒤안길로 빠르게 사라져갔다. 테오도시우스는 동방과 서방의 내전을 모두 종식시키고 분열되었던 제국을 잠시나마 하나로 통합했다. 그는 로마 제국 전체를 단독으로 통치한 마지막 황제가 되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제국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듯했다. 하지만 이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제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395년 제국을 마지막으로 통합했던 테오도시우스 대제가 사망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두 아들 아르카디우스와 호노리우스에게 각각 제국의 동쪽과 서쪽을 나누어 통치하도록 유언을 남겼다. 이는 이전의 분할 통치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제국의 영구적인 분열을 예고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테오도시우스의 사후 로마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완전히 나뉘었다. 두 제국은 이론상으로는 하나의 로마였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동방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제력과 군사력을 유지했지만 서방은 계속되는 야만족의 침입과 내부 혼란으로 급격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이었다. 어린 호노리우스 황제를 대신해
서로마 제국의 실권을 장악한 인물은 반달족 출신의 장군 스틸리코였다. 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으로 수차례 야만족의 침입을 막아내며 무너져가는 제국을 지탱했다. 하지만 그의 게르만 혈통은 로마 귀족들의 의심과 질투를 샀다. 스틸리코의 분투는 제국의 운명을 건 외로운 싸움이었다. 406년의 마지막 날 혹한으로 라인강이 얼어붙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서로마 제국의 치명타가 되었다. 반달족, 알란족, 수에비족 등 수십만 명의 게르만 부족, 얼어붙은 강을 건너 갈리아로 쏟아져 들어왔다. 수백 년간 제국을 지켜온 라인강 방어선이 허무하게 붕괴된 것이다. 서로마 제국의 심장부가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궁중모함으로 스틸리코가 처형되자 서로마의 방어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 틈을 타 서고트족의 왕 알라리크가 이탈리아를 침공했다. 410년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도시 로마가 알라리크의 군대에게 함락되고 사흘간 약탈당했다. 800년 만에 적에게 유린당한 영혼의 도시는 제국의 몰락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대륙의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로마는 더 이상 브리타니아를 지킬 여력이 없었다. 410년경 호노리우스 황제는 브리타니아의 도시들에 스스로를 지키라는 서신을 보냈다. 이는 사실상 브리타니아에 대한 통치 포기 선언이었다. 400년간의 로마 지배가 막을 내리고 브리타니아는 홀로 새로운 위협에 맞서야 했다. 라인강을 건넜던 반달족은 갈리아와 히스파니아를 거쳐 429년 북아프리카로 건너갔다. 이들은 가이세리크 왕의 지휘 아래 로마의 곡창지대였던 북아프리카 속주들을 차례로 정복했다. 마침내 439년 카르타고까지 함락시킨 반달족은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여 지중해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로마는 생명줄을 빼앗긴 셈이었다. 5세기 중반 유럽은 새로운 공포의 그림자에 휩싸였다. 바로 신의 채찍이라 불린 훈족의 왕 아틸라였다. 그는 분열되어 있던 훈족을 통합하여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고 동로마와 서로마 모두를 위협했다. 그의 이름은 곧 파괴와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다. 로마인들은 아틸라의 등장을 문명의 종말로 여겼다. 451년 아틸라는 대군을 이끌고 갈리아를 침공했다. 이에 맞서 서로마의 명장 알티우스는 숙적이었던 서고트족을 비롯한 게르만족과 연합군을 결성했다. 두 거대한 군대는 카탈라운룸 평원에서 격돌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처절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된 이 싸움에서 양측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아틸라는 처음으로 진격을 멈춰야 했다. 갈리아에서 물러난 아틸라는 이듬해 이탈리아를 침공하여 북부 도시들을 파괴하며 로마로 진격했다. 로마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군사적으로 저항할 힘이 없었다. 이때 교황 레오 1세가 사절단을 이끌고 아틸라를 만나 담판을 벌였다. 놀랍게도 아틸라는 로마를 눈앞에 두고 군대를 철수시켰다. 그 이유는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아틸라의 위협이 사라진 뒤에도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 출신 장군들의 손에 휘둘리는 꼭두각시 황제들의 시대를 이어갔다. 475년 장군 오레스테스는 자신의 어린 아들 로물루스를 황제로 내세웠다. 공교롭게도 그 이름은 로마의 건국자와 초대 황제의 이름을 합친 것이었다. 그는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될 운명이었다. 476년 게르만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가 반란을 일으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켰다. 그는 새로운 황제를 세운 대신 황제의 상징물들을 동로마 제국으로 보내며 더 이상 서방에는 황제가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이 사건으로 천년간 서구 세계를 지배했던 서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고대 세계의 종말이었다.